버크셔의 후계자 조건 2006년. 전에도 말했지만 버크셔에는 나를 대신해서 CEO가 될 탁월한 후보자가 3사람이나 있습니다. 이 사회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누가 CEO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3사람 모두 나보다 훨씬 젊습니다. 이사들은 후계자가 나보다 더 오래 근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후계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력은 이렇습니다. 한때는 투자 업무를 찰리가 대신할 예정이었고, 더 최근에는 루 심프슨이 대신할 예정이었습니다. 루는 가이코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장기간 탁월한 실적을 기록한 투자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겨우 6살 젊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면 단기간 그가 나를 대신해서 탁월한 실적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10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나는 찰리와 루의 도움을 받아 이사회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나는 대규모 포트폴리오 운용 능력을 갖춘 젊은이를 고용할 것이며, 때가 오면 그가 내 뒤를 이어 버크셔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선정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후보자를 확보할 것입니다. 적임자를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 실적이 뛰어난 사람 중 똑똑한 사람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투자에 성공하려면 훌륭한 최근 실적과 지능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이상하고 심지어 기괴한 형태까지 드러냅니다. 큰 실수 한 번으로 장기간 쌓아올린 성공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례없는 위험까지도 인지해서 피하는 유전적 감각을 갖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금융기관들이 흔히 사용하는 모형으로는 투자 전략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질도 중요합니다. 독립적 사고, 안정된 심리, 인간과 기관의 행태를 예리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장기 투자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매우 똑똑하지만 이런 장점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문제는 그를 계속 잡아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력서에 버크셔 근무 경력을 추가하면 펀드 매니저의 상품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훨씬 많은 보수를 주겠다고 유혹해도 우리가 그를 계속 잡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틀림없이 존재하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79년 잭 번과 나는 루 심프슨이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초과 수익을 올리면 높은 보수를 주는 계약을 그와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그는 계속 높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루는 오래전에 다른 회사로 옮겨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훨씬 많은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었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는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루와 같은 젊은이를 한두 사람 찾아야 합니다. 사명감 투철한 펀드 매니저를 원해. 2010년. 2007년 나는 찰리와 루와 내가 떠나면 자리를 메워줄 젊은 펀드 매니저 한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CEO 업무를 맡아줄 탁월한 후보는 여럿 확보했지만 투자 업무를 뒷받침할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실적이 탁월한 펀드 매니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실적이 중요하긴 해도 미래 실적을 전망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 실적을 달성한 과정도 중요하고 위험, 흔히 학계에서 사용하는 베타로 측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험에 대한 이해와 예리한 감각도 중요합니다. 위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경제 시나리오가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는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는 단순한 직업을 뛰어넘는 사명감으로 버크셔에 근무할 사람을 원했습니다. 찰리와 내가 만나보니 토드 컴즈는 우리 요건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드는 급여에 더해서 S&P 대비 실적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연과 손실 2월을 인정해 급격한 실적 변동 때문에 부당하게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헤지펀드계에서는 그동안 무한 책임 사원들의 부당한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실적이 좋을 때 막대한 보수를 챙긴 다음 실적이 나빠졌을 때 떠나버린 탓에 유한 책임 사원들은 초기 얻었던 이익을 상실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무한 책임 사원들이 과거 손실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새 펀드를 만들어 또다시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펀드 매니저들에게 돈을 맡기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봉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CEO로 있는 한 나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서 버크셔의 보유자산 대부분을 계속 운용할 것입니다. 토드는 처음에는 펀드 10에서 30억 달러를 운용하고 해마다 운용 규모를 다시 정할 것입니다. 그는 주식에 주력하게 되지만 업무를 주식 투자에만 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펀드 상담사들은 흔히 롱숏, 매크로, 인터내셔널 에쿼리, 국제 주식 같은 스타일박스를 애용합니다. 펀드 상담사들은 흔히 롱숏, 매크로, 국제 주식 같은 스타일박스를 애용합니다. 그러나 버크셔가 사용하는 유일한 스타일박스는 스마트, 현명함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적절한 인재를 발견하면 펀드 매니저를 한두 사람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펀드 매니저의 성과급 중 80%는 각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20%는 다른 펀드 매니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과에 크게 보상하면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보상 시스템을 원합니다. 찰리와 내가 버크셔를 떠난 다음에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CEO와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기업 인수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므로 인수 후보 기업을 분석할 때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과 상담하기 바랍니다. 의결권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사회가 주요 인수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주석. 토드가 버크셔에 합류했다고 우리가 발표했을 때 다수 언론에서는 그가 무명이라고 지적하면서 왜 유명 펀드 매니저 중에서 선발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1979년에 합류한 루, 1985년에 아지트, 1959년에 찰리는 유명한 인물이었나요? 우리 목표는 중후한 거물이 아니라 신인 유망주를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80살 먹은 CEO가 쓸 표는 아니군요.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 끔찍한 기업 2007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기업에 흥미를 느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찰리와 내가 찾는 기업은 A. 우리가 그 사업을 이해하고 B. 장기 경제성이 좋으며 C.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C. 경영진이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D. 인수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자 하며 경영진이 우리 동업자가 될 때는 지분 80% 이상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소량 사들이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탁월한 수익률을 지켜주는 항구적 해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 자본주의 역학에 따라 경쟁자들이 그 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실적을 유지하려면 낮은 생산 원가, 가이코, 코스트코,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 코카콜라, 질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처럼 가공할 만한 진입 장벽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견고해 보이던 해자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로마 폭죽 같은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항구적 해자 기준에 따라 우리 관심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사회는 매우 이롭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해자를 계속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략. 훌륭한 경영자는 어느 기업에나 소중한 자산이 되며 버크셔에도 훌륭한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들의 능력을 발휘한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지 평범한 경영자들이 맡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스타가 있어야 위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위대하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지역 최고의 뇌과 의사와 병원을 세워 동업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병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떠나면 해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라면 CEO가 누구든 해자가 유지될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 속하면서 장기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바로 우리가 찾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태생적으로 성장성까지 갖추었다면 위대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성장성이 높지 않아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익으로 비슷한 기업을 인수하면 됩니다. 한 기업에서 번 돈을, 현금을, 투자금을 그 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한 기업에서 번 돈을 그 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중략. 이런 꿈 같은 기업의 원형이 우리 시즈캔디입니다. 시즈캔디가 속한 초콜릿 산업은 따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은 지극히 적으며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브랜드도 여러 사라졌고 지난 40년 동안 미미하게 남아 이익을 낸 회사도 3개에 불과합니다. 시즈캔디는 겨우 몇몇 주에서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초콜릿 산업 전체에서 나오는 이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 블루칩 스탬스가 시즈를 인수할 때 시즈의 연간 캔디 판매량이 1600만 파운드, 7260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블루칩의 경영권을 보유했으며 이후 버크셔와 합병했습니다. 작년 시즈의 판매량은 3,100만 파운드, 14,060톤, 3,100만 파운드여서 그동안 연간 성장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50년 동안 C 가족이 키우고 이후 척 허긴스와 브래드 킨슬러가 강한 항구적 경쟁 우위 덕분에 시즈는 이례적인 실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즈의 매출이 3천만 달러이고 세전이익이 500만 달러에도 못 미칠 때 2,5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당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800만 달러였습니다. 매년 몇 달 정도는 계절적인 자금 수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세전 투하 자본 이익률 Return on Invested Capital ROIC 이 회사의 세전 투하 자본 이익률은 60%였습니다.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회사는 운전 자본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현금 판매를 했으므로 매출 채권이 없었습니다. 둘째, 생산 및 유통 주기가 짧아서 재고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즈의 매출은 3억 8,300만 달러, 세전이익은 8,2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사업 운용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지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1972년 이후 회사의 실물자산 그리고 약간의 금융자산, 회사의 실물자산 확대에 우리가 재투자한 자금이 3,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모두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3,200만 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모두 버크셔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 매력적인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개시한 생산 활동이 60억 인구를 만들어낸 것처럼 시즈가 개시한 현금 흐름이 오늘의 버크셔를 만들어냈습니다. 버크셔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성경 말씀의 지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버크셔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성경 말씀의 지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시즈 같은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을 500만 달러에서 8,200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면 대개 이 성장 과정에 들어가는 자본 투자가 4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 운전 자본을 늘려야 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도 만족스러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세전이익 8,200만 달러를 올리려면 대개 순유형 자산에 4억 달러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실적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시즈와는 엄청나게 다른 실적입니다. 사실상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게 물어보십시오. 좋은 기업이긴 해도 환상적인 기업과는 거리가 먼 예가 우리 플라이트 세이프티입니다. 이 회사도 다른 회사들처럼 고객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닌 회사에서 항공훈련을 받는 것은 값싼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우리가 플라이트 세이프티를 인수할 때 세전 영업이익은 1억 1,100만 달러였고 고정자산 투자는 5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인수한 이후 감가상각비가 모두 9억 2,3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자본적 지출은 모두 16억 3,500만 달러였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신형 항공기 모델에 맞춰 시뮬레이터를 들여오는데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한 대에 1200만 달러가 넘어가기도 하며 273대를 보유 중입니다. 현재 우리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후 10억 7,900만 달러입니다. 2007년 세전이익은 2억 7천만 달러로서 1996년 이후 1억 5,9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추가 투자된 5억 900만 달러에 대한 수익률을 따지면 CG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중략. 이번에는 끔찍한 기업을 보겠습니다. 최악의 기업은 고속으로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지만 이익은 거의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 항공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이래로 항공사들은 항구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키리호크,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시승한 곳, 당시 키리호크의 선견지명을 갖춘 자본가가 있어서 올빌의 비행기를 격추했다면 이후 자본가들이 큰 덕을 보았을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이후 항공산업은 끝없이 자본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항공산업의 성장성의 매력을 느껴 밑빠진 독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성은 혐오했어야 옳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1989년 US 에어 우선주를 사면서 이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수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회사 주가가 폭락했고 머지않아 우선주의 배당 지급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착각 덕분에 항공산업에 대한 낙관론이 또다시 살아나던 1998년 우리는 큰 이익을 남기고 우선주를 팔아넘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팔고 나서 회사는 2000년이 오기도 전에 파산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기업은 3가지 저축계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저축계좌는 금리가 이례적으로 높은 데다가 해가 갈수록 금리가 상승합니다. 좋은 저축계좌는 금리가 매력적이고 추가 예금에 대해서도 매력적인 금리를 줍니다. 끝으로 끔찍한 저축계좌는 금리도 낮은 데다가 이렇게 낮은 금리로 계속 예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백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실수는 자문사나 이사회나 투자은행 간부가 권유해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테니스에 비유하면 이 실수는 자책입니다. 먼저 나는 하마터면 CJ 인수를 무산시킬 뻔했습니다. 매도자는 3천만 달러를 요구했고 나는 2,500만 달러를 넘길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물러섰습니다. 안 그랬다면 나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13억 5천만 달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시즈를 인수할 무렵 캐피털 시리스 브로드캐스팅을 경영하던 톰 머피가 내게 전화해서 댈러스-포트 워스 MBC 방송국을 3,500만 달러에 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방송국은 캐피털 시리가 포트 워스 신문사를 살 때 딸려왔는데 상호 출자 규정에 따라 머피는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TV 방송국도 시즈처럼 사실상 추가 자본 투자가 필요 없으면서 성장 전망은 탁월한 사업이었습니다. 운영하기도 쉬우면서 현금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머피는 당시에도 지금처럼 가까운 친구였고 비범한 경영자이자 탁월한 인간으로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TV 사업을 훤히 알고 있었으며 그 인수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내게 전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머피는 내 귀에다 대고 사계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2006년 이 방송국의 세전이익은 7,300만 달러였고 내가 제안을 거절한 이후 벌어들인 이익 합계는 1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소유주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보유 부동산의 자본 가치가 약 8억 달러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거절했을까요? 도대체 내가 왜 거절했을까요? 내 두뇌가 아무 말도 없이 휴가를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동은 말리 이븐스가 묘사한 어떤 정치인의 행동과 비슷했습니다. 그의 지능지수가 더 내려가면 하루에 2번씩 그에게 물을 뿌려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1993년 나는 4억 3,300만 달러 상당의 버크셔 주식 A주 25,203주를 주고 신발 회사 덱스터 슈를 인수함으로써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회사의 항구적 경쟁 우위는 몇 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수대금을 버크셔 주식으로 지급한 탓에 내 실수는 복리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버크셔 주주들에게 발생한 비용이 4억 달러가 아니라 3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쓸모없는 기업을 인수하느라 현재 가치가 2,200억 달러에 이르는 버크셔의 지분을 1.6%나 내준 것입니다. 넥스터는 지금까지 내가 체결한 최악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장담하는데 나는 장래에도 실수를 또 저지를 것입니다. 기업 인수에 너무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마비 베어의 컨트리송 가사에 나옵니다. 함께 자러 갈 땐 모두 미인이었는데 깨어보니 몇몇은 아니더라.